전쟁이 막 끝난 서울의 공기는 눅눅했다. 남대문 시장 초입, 젖은 천막에서 물비린내와 연탄 냄새가 뒤섞여 올라왔다. 그날 나는 한 중년 남자가 쌀값이 올랐다고 상인에게 소리치는 장면을 보았다. 어제보다 비싸잖아. 나를 바보로 하나?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고 젖은 비포장길에 욕설이 흩어졌다. 나는 그때 마음속으로 조용히 한 문장을 적었다. 나이를 먹어도 마음은 어른이 아닐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나는 분노의 모양을 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얼굴이 달아오르고 실수가 보이면 목소리가 먼저 커졌다. 그러나 세상은 내 감정과 무관하게 흐른다. 그날 나는 소란에서 한 걸음 떨어져 천막 끝에 맺힌 물방울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어른의 기준은 경험의 길이가 아니라 책임을 짊어지는 방식에 있다. 경험은 자랑이 될 수도 핑계가 될 수도 있다. 책임은 언제나 현재형이다.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붙드는 자만이 어른으로 남는다. 장마가 몰아치던 어느 여름 말린 생선을 실은 마차바퀴가 진흙에 빠졌다. 납품 시간은 다가오고 하늘은 더 어두워졌다. 쉽게 화낼 수도 있었다. 비가 오는데 내가 어쩌라고. 그러나 나는 수첩을 꺼냈다. 고객의 이름, 약속한 시간, 품목과 수량, 천막을 덮고 짐줄을 다시 묶고 동선과 우회를 계산했다. 손은 비에 젖었고 신발은 질척였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다. 감정을 통제하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 납품처에 도착했을 때 사장은 젖은 수첩을 보며 말했다. 이런 사람이 신용 있는 사람이지. 그 한마디는 내 평생의 방향을 바꿨다. 화를 눌러 책임을 선택하면 사람들은 숫자보다 사람을 믿는다. 어른이 아닌 사람의 첫 습관은 분노를 첫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들이 회의실에서, 가정에서, 길가에서 가장 먼저 꺼내는 도구는 언제나 고함이다. 고함은 문제를 밀어내지만 해결을 끌어오지 않는다. 분노는 일을 빠르게 움직이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신뢰를 느리게 파괴한다. 조직은 눈치를 배운다. 지금은 말하면 안 되는 때를 배우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법을 배운다. 그 순간 회사는 눈먼 주산이 된다. 바람은 바뀌고 파도는 높아지는데 누구도 항로를 말하지 않는다. 나는 젊은 직원 김성호의 눈빛을 기억한다. 어느 큰 계약을 따냈을 때 나는 무심코 내 판단 덕분이라며 그의 공을 덮었다. 그날 밤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 말 한 줄이 열정 한 통을 비웁니다. 다음 날 나는 그에게 사과했다. 그 계약은 네가 만든 결과야. 나는 기회만 열었을 뿐. 그 순간 깨달았다. 어른의 언어는 공의 배분에서 드러난다. 공을 나누면 신뢰가 모이고 신뢰가 모이면 속도가 붙는다. 반대로 공을 독점하면 속도가 붙지 않는다. 겉으론 빨라 보이지만 바퀴는 헛돈다. 분노의 뿌리는 대개 두려움이다. 잊힐까 두렵고 뒤처질까 두렵고 틀릴까 두렵다. 그래서 더 크게 말하고 더 강하게 누른다. 그러나 두려움은 억압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두려움은 이름을 부르면 작아진다. 나는 지금 무엇이 두렵지? 이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분노는 설 자리를 잃는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행동 계획이 들어선다. 천막을 덮고 수첩을 펼치고 우회를 계산하는 일, 감정의 속도를 늦추고 책임의 기여를 넣는 일, 이것이 어른의 기술이다. 나는 회의를 시작할 때 원칙을 하나 두었다. 문제 제기는 조용히, 해결 제안은 또렷이, 고함 대신 메모, 비난 대신 수정안, 체념 대신 데드라인. 이 세 가지는 조직을 움직이는 가장 단순한 수학이다. 고함 댁 비난 다 체념, 영 메모 대 수정, 안 대 데드라인, 영 분노가 가져오는 이익은 즉각적 만족뿐이고 대가로 신뢰, 창의, 자발성을 지불한다. 반면
차분한 책임은 즉각적 고통, 자존심의 따가움을 요구하지만 대가로 지속 가능한 속도를 준다. 남대문 시장에서의 그 소란이 사라진 뒤 젖은 돌바닥에 햇빛이 스며들었다. 물웅덩이에 비친 하늘은 놀라울 만큼 맑았다. 나는 그 맑음을 신뢰라 부른다. 신뢰는 소리치지 않는다. 다만 약속 시간에 도착하고 품질 기준을 지키고 틀렸을 때 먼저 인정한다. 분노는 강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숙함의 증표다. 진짜 강함은 목소리를 낮추고 기준을 높이는 데서 나온다. 이제 우리는 첫 습관을 넘어 두 번째로 간다. 말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 언젠가를 지도의 한가운데 적는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감이 아니라 새벽 4시의 알람이다. 다음 장에서 나는 언젠가를 지금으로 바꾸는 방법, 그리고 그 변화가 한 63세 상인의 삶을 어떻게 뒤집었는지 이야기할 것이다. 어른의 시간은 미래형 포부가 아니라 현재형 루틴으로 쌓인다. 서울 상공회의소 회의실의 공기는 늘 따뜻했다. 커피 냄새와 함께 들려오는 건 거창한 말들이었다. 이 회장,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시 시작하지. 자금이야 금방 모으고 사람들도 다 나에게 돌아올 걸.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 이야기를 몇 년째 똑같이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늘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말과 행동 사이의 거리는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냉정한 간극이라는 것을. 1950년대 초반 나는 사업을 서울로 옮기려 준비 중이었다. 대구의 시장을 벗어나 더 큰 무대로 나아가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당시 내게 남은 돈은 30원 남짓, 언뜻 보면 불가능한 싸움이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손수 참고문을 열었다. 낡은 손전등 하나로 거래처 목록을 적고 전날 매출을 계산하며 하루의 방향을 잡았다. 그것이 내 신용이었고 내 자본이었다. 말 대신 새벽, 그것이 나의 방식이었다. 사람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준비되면, 그러나 완벽한 때는 오지 않는다. 내가 배운 건 단 하나였다. 행동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 그 시절 나는 한 장의 노트를 가지고 있었다. 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 그 문장은 내게 약속이었다. 움직이지 않으면 신용은 줄고 신용이 줄면 기회도 사라진다.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움직이는 사람을 믿는다. 그 무렵 나는 다시 그 중년 상인에게 물었다. 선생님, 왜 다시 시작하지 않으십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다 웃었다. 이 회장 괜히 시작했다 또 망하면 다 비웃을 거야.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망할까봐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남들이 웃을까 두려워 멈추면 언젠가 자신이 자신을 비웃게 됩니다. 그 말은 내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다. 실패는 아프지만 멈춤은 치명적이다. 실패는 다시 시도할 수 있지만 멈추면 생각조차 굳는다. 그날 이후 그는 결심을 굳혔다. 63세의 나이에 다시 장사를 시작했다. 작은 직물점을 열었고 처음엔 손님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가장 먼저 열고 마지막으로 닫았다. 그리고 새해가 지나자 그 골목에서 가장 신뢰받는 상인이 되었다. 그는 어느 날 내 사무실로 찾아왔다. 이 회장, 이제야 알겠소. 입으로 하는 건 누구나 하지만 몸으로 움직일 때 비로소 인생이 바뀌더이다. 그의 눈에는 젊은 사람보다 더 맑은 빛이 있었다. 나도 웃으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어른의 시간은 결심의 순간이 아니라 실행의 일상에서 만들어집니다. 말만 하는 사람은 실패를 피하는 게 아니라 성공의 기회를 버리는 사람이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현명한 생각도 증거가 되지 못한다. 세상은 아이디어로 움직이지 않는다. 발걸음으로 움직인다. 나는 종종 젊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완벽하게 준비된 날은 없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완벽하게 해라. 그 말이 내 삶을 지탱했다. 작은 기록이 모여 회사를 세웠고 그 회사가 신용을 쌓았다. 결국 행동이 습관이 되었고 습관이 운명을 만들었다. 나는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새벽의 감각을 잊지 못한다. 아직 세상은 어두웠고 시장의 불빛은 몇 개뿐이었다. 손이 시려도 수첩을 펴고 매출을 적었다. 그때 느꼈다. 행동은 자신과의 신뢰 계약이다. 말은 귀로 듣지만 신용은 발로 쌓는다. 그날 이후 나는 말의 크기가 아니라 걸음의 무게로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른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야. 조금만 더 배우고 나서. 하지만 꼭 기억하라. 완벽한 타이밍은 환상이다. 타이밍은 만드는 것이다. 시작이 작더라도 그 한 걸음이 길의 방향을 바꾼다.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의 당신도 오늘과 다르지 않다. 나는 내 인생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다. 말만 하는 사람은 머리로 산다. 행동하는 사람은 발로 세상을 바꾼다. 입으로 다짐하는 순간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몸이 움직이는 순간 우주는 방향을 튼다. 진짜 어른은 결심보다 행동이 빠른 사람이다. 그가 실패하더라도 세상은 그 사람에게 신뢰를 남긴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 습관삼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는 사람. 그들은 한때 잘 나갔지라는 말로 자신을 위로하지만 세상은 이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 다음 장에서 나는 한때의 성공을 교훈으로 바꾼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겠다. 과거는 자랑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1950년대 중반, 전쟁이 막 끝나고 모두가 잿더미 위에서 다시 일어서던 시기였다. 거리에는 재건의 열기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지난 시절에 영광을 잃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그중 한 사람을 또렷이 기억한다. 서울 상공회 모임에서 처음 만난 그는 60이 넘은 퇴직 군인이었다. 첫인사는 언제나 똑같았다. 이 회장,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부하가 수백 명이었소. 내 덕분에 부대가 표창을 받았지. 그의 말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지만 대화가 세 번째쯤 반복될 때면 사람들의 표정이 굳었다. 처음엔 모두가 경청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눈빛은 피로로 변했다. 그가 이야기하는 그때는 영광의 순간이 아니라 현재를 잊게 만드는 족쇄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의 모습을 보며 나의 한 시절을 떠올렸다. 1945년 해방 이후 그리고 전쟁의 혼란 속에서 내가 세운 삼성상회 역시 모든 것을 잃었다. 공장도, 자금도, 거래처도 사라졌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다. 그래도 이 회장 한때 잘 나갔잖아요. 잠시 운이 나빴던 것뿐이에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과거의 영광은 미래를 지탱할 수 없다. 그것은 기억일 뿐 내일의 힘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모든 걸 새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전쟁이 끝난 뒤 남은 사람은 10명 남짓이었다. 나는 그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 남은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다. 삼성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날 이후 나는 직접 현장으로 내려갔다. 손수 공장 바닥을 닦으며 기계의 상태를 확인했고 직원들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지금부터 우리가 만드는 건 제품이 아니라 신뢰다. 그 첫 작업이 바로 수원 제1방직의 재건이었다. 많은 이들이 비웃었다. 지금 같은 시국에 방직이라니 미친 짓 아니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지금이니까 해야 합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도전하는 게 진짜 경영입니다. 그 결심 하나로 우리는 단 1년 만에 첫 제품을 내놓았다. 그것은 삼성의 제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몇 년 후 나는 그 퇴직 군인의 아들을 통해 소식을 들었다. 이 회장님 아버지는 여전히 옛날 이야기를 반복하세요. 가족들도 이제 지쳐요. 나는 직접 그를 찾아가 차를 내어드리며 물었다. 대위님, 예전에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하신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지금은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고개를 숙였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나는 부드럽게 웃었다. 젊은 세대는 과거의 자랑이 아니라 배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때의 경험을 자랑이 아닌 교훈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게 진짜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완전히 달라졌다. 퇴직 군인들을 모아 청소년들에게 전쟁의 교훈과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내가 이끌었다가 아니라 그때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가로 바뀌었다. 그의 강연에는 울림이 있었다. 젊은이들이 그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는 어느 날 나에게 말했다. 이 회장, 나는 과거를 자랑하려다 사람을 잃었소. 하지만 과거를 나누자 사람을 얻었소. 그 말을 들으며 나는 확신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의 의미는 바꿀 수 있다. 자랑으로 삼으면 사람을 멀어지게 하고 교훈으로 삼으면 세상을 다시 가까이 하게 만든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나도 한때 잘 나갔는데 그 말 속에는 여전히 어제에 머무는 자신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물어보라. 그 경험을 지금 누구를 위해 쓰고 있는가?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는 사람은 결국 현재의 가능성을 묶어버린다.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보았다. 그들은 과거의 트로피를 닦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 트로피는 미래의 열쇠가 되지 않았다. 반면 과거의 실패를 교훈으로 바꾼 사람은 새로운 문을 열었다. 진짜 어른은 과거를 기억하지만 그 안에 머물지 않는다. 그 시절 제1방직의 첫 제품이 완성되던 날을 아직도 기억한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낯설 정도로 반가웠고 직원들의 얼굴에는 흙먼지가 아닌 희망이 묻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는 과거를 딛고 일어서는 게 아니라 과거를 밟고 앞으로 나아간다. 세월이 흘러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았다. 과거의 자랑은 내 마음을 위로하지만 과거의 교훈은 세상을 변화시킨다. 자랑은 나를 묶고 교훈은 나를 움직인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자. 습관사, 항상 주목받으려 하는 사람. 그들은 늘 자신이 중심에 서야 직성이 풀리고 결국 신뢰를 잃는다. 다음 장에서는 나를 빛내는 것보다 타인을 빛나게 하는 것이 왜 더 강력한 리더십인지 이야기하겠다. 진짜 리더는 스포트라이트가 꺼져도 팀의 불빛을 남기는 사람이다. 1960년대 초 한국 경제는 숨가쁘게 성장하고 있었다. 그 열기 속에서 삼성도 새로운 시대의 파도를 타고 있었다. 전자산업 진출을 준비하던 어느 날 나는 영업을 총괄하던 한 임원을 떠올린다. 그는 누구보다 머리가 좋고 추진력이 강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단 하나의 결함이 있었다. 그는 항상 주목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다. 회의가 열리면 그는 늘 가장 먼저 손을 들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끊고 자신의 의견을 길게 펼쳤다. 성과가 나면 이건 전적으로 제 아이디어 덕분입니다. 부하가 계약을 따오면 그건 내가 미리 그라운드워크를 다 깔아둔 덕분이야. 모든 공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처음엔 직원들이 그를 존경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팀은 침묵하기 시작했다. 누구도 인정받지 못하는 조직은 열정 대신 체념을 배운다. 나는 그를 보며 내 젊은 날의 그림자를 봤다. 1930년대 후반 삼성 상해를 막 키워가던 시절이었다. 처음으로 큰 거래를 따냈던 날 그 계약을 성사시킨 건 내 밑에서 일하던 젊은 직원 김성호였다. 하지만 회식 자리에서 나는 무심코 말했다. 이 거래는 내 판단 덕분이야. 그 순간 김성호의 표정은 잠시 웃는 듯 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그날 밤 아내가 말했다.
그 사람의 노력을 당신이 알고 있잖아요. 공을 빼앗으면 남은 열정까지 잃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다음날 나는 김성호를 불러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 계약은 네가 만든 거야. 나는 기회를 만들어줬을 뿐이다. 그는 잠시 놀라더니 미소 지었다. 회장님, 그 말씀 한마디면 평생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원칙을 세웠다. 성공은 직원의 공, 실패는 나의 책임. 그 한 문장은 내 리더십의 근본이 되었다. 다시 1960년대 그 영업 임원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어느 날 그의 팀원들이 단체로 내 방을 찾아왔다. 회장님, 저희는 더 이상 저분 밑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표정엔 피로와 절망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 임원을 불러 단둘이 마주 앉았다. 자네는 왜 그렇게 주목받으려 하는가?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회장님, 이제 50이 넘었는데요. 회사에서 잊혀질까 두렵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진정으로 기억되는 사람은 자신이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빛나게 한 사람일세. 그리고 내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김성호의 이름, 그의 노력, 그리고 내 사과가 만들어낸 변화. 자네가 공을 나누면 팀은 자네를 위해 움직일 걸세. 하지만 자네가 공을 독점하면 그들은 자네를 떠날 걸세.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후 그는 부하 직원이 낸 아이디어 보고서를 내게 가져왔다. 회장님,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우리 직원의 제안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 걸로 올리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잘했네. 그 한 줄이 팀을 살릴 걸세. 이후 그는 달라졌다. 회의에서 좋은 생각이야 자네 이름으로 진행하게. 성과 보고 때 이건 우리 팀 덕분입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팀은 회사에서 가장 성과가 높은 부서로 성장했다. 정년을 맞던 날 부하 직원 전원이 울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당신 밑에서 일해서 행복했습니다. 그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제야 진짜 리더가 뭔지 알겠네. 나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확신했다. 사람은 자신이 인정받을 때 가장 강해진다. 그리고 리더는 자신이 아닌 타인의 성취를 조명하는 사람이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은가? 늘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칭찬은 자신에게만 향해야 하는 사람, 공동의 성공보다 자신의 명함에 찍힐 한 줄을 더 중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처음엔 화려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뢰를 잃고 외로워진다. 스포트라이트는 언제나 잠시다. 그 빛이 꺼진 뒤에도 남는 건 함께한 사람들의 기억뿐이다. 나는 수많은 리더를 봤다. 빛을 쫓는 리더는 결국 그림자 속에 남았고, 빛을 나누는 리더는 시간이 지나도 이름이 남았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주변을 빛나게 만드는 사람이다. 오늘의 조직은 속도보다 신뢰를 원한다. 한 사람이 모든 걸 독점하면 회사는 질식한다. 그러나 서로의 공을 나누면 팀은 숨을 쉰다. 그리고 그 숨결이 회사를 움직인다. 내 인생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마지막 한 문장. 리더란 스스로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빛을 반사해주는 거울이다. 그 거울이 맑을수록 조직은 더 멀리 본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자. 습관 5.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 그들은 단기적 승리를 얻지만 결국 신뢰를 잃고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친다. 다음 장에서는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본 경영의 진짜 힘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돈은 계산으로 움직이지만 신뢰는 마음으로 움직인다. 1960년대 후반 한국 경제는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었다. 기업들은 앞다투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고 삼성 역시 방직, 보험, 제당 등 여러 산업으로 사업을 확장하던 시기였다. 그때 나는 한 협력업체 사장을 만났다. 그는 예순을 훌쩍 넘긴 노련한 상인이었고
겉보기엔 실력과 수완이 뛰어나 보였다. 그러나 곧 알게 되었다. 그는 이익만을 계산하는 사람이었다. 납기를 맞추라며 직원들을 몰아붙였지만 정작 본인은 대금 지급을 몇 달씩 미뤘다. 거래처와의 계약을 맺을 때는 단가를 끊임없이 깎으면서 사업은 냉정해야지라고 말했다. 직원이 병이 나서 쉬겠다고 하면 사람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말을 태연히 내뱉었다. 그의 회사는 겉으로 보기엔 성장했지만 내부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직원들이 하나둘 떠났고 거래처도 그를 멀리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오래전에 나 자신을 떠올렸다. 1950년대 초반 삼성상해가 아직 조그만 상점이던 시절이었다. 어느 날 한 여직원이 울며 찾아왔다. 회장님,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조퇴해야 합니다. 그 당시 공장장은 단호히 말했다. 근무 중엔 퇴근 안 됩니다. 규칙입니다. 그 보고를 받은 나는 즉시 공장장을 불렀다. 자네는 자녀가 없나? 있습니다. 그럼 자네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면 어쩌겠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규칙은 회사를 지탱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회사를 살린다. 규칙이 사람보다 앞서면 그 회사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날 이후 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다. 가족의 병이나 사고가 있을 때는 누구든 조퇴를 허가한다는 조항이었다.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 결근이 줄어들었고 직원들의 충성심은 오히려 높아졌다. 그들은 회사가 자신을 이해해 준다고 느꼈고 그 믿음이 곧 품질과 생산성으로 돌아왔다. 그때 나는 확실히 깨달았다. 이익은 숫자로 계산되지만 신뢰는 마음으로 쌓인다. 며칠 후 나는 그 협력업체 사장을 직접 찾아갔다. 사장님, 직원은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을 소모품처럼 다루면 결국 회사도 소모품처럼 취급받게 됩니다. 그는 웃으며 대꾸했다. 이 회장 사업은 냉정해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망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습니다. 그러나 냉정함과 무정함은 다릅니다. 냉정하게 판단하되 사람을 버리지 않는 것이 진짜 경영입니다. 그는 말이 없었다. 잠시 후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다. 이 회장, 나는 사람보다 숫자를 믿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직원의 가족이 병이 나면 직접 병문안을 갖고 명절마다 작은 선물을 전했다. 그의 회사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직원들은 말했다. 이제야 우리 사장님 같아요. 품질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거래처도 다시 늘었다. 그는 70세에 은퇴하며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이 회장,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이제 알았습니다. 사람을 얻으면 돈은 따라오지만 돈만 떠쓰면 사람은 떠납니다. 그의 말은 내 가슴에 오래 남았다. 사업의 본질은 계산이 아니라 관계다. 이익은 오늘을 살찌우지만 신뢰는 내일을 키운다. 한 번 잃은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리고 신뢰를 얻은 조직은 어떤 위기에도 다시 일어선다. 나는 젊은 시절 내 자신에게 했던 말을 아직도 기억한다. 돈은 결과다. 사람은 원인이다. 이익만을 추구하면 숫자는 늘겠지만 의미는 줄어든다. 회사는 숫자로 존재하지만 가치는 마음으로 유지된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은가? 성과를 올리기 위해 누군가의 마음을 희생시킨 적, 짧은 승리를 위해 긴 신뢰를 잃은 적, 그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이익을 남기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남기고 있는가?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울타리 안에 갇힌다. 처음엔 빠르게 이기지만 마지막엔 아무도 곁에 없다. 진짜 어른은 자신의 이익보다 우리의 신뢰를 지키는 사람이다. 그 신뢰가 쌓여 평생 무너지지 않는 기반이 된다. 내가 살아오며 배운 한 문장으로 이 장을 마무리하겠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 그러나 신뢰를 잃으면 다시 시작할 기회조차 없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시작할 차례다. 습관,
6. 지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그들은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비판을 막는 순간 성장의 문을 닫는다. 다음 장에서는 비판을 공격이 아닌 선물로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비판은 회사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오직 거절이 회사를 멈추게 한다. 1970년대 초 삼성은 새로운 산업에 도전하고 있었다. 전자, 반도체, 가전 그 어느 것도 한국에게는 낯설고 거대한 세계였다. 나는 확신했다. 이제 기술이 돈을 대신하는 시대가 온다. 그러나 회사 안에서도 모든 이가 그 말을 믿지는 않았다. 그중 한 사람, 나와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60대 초반의 전무가 있었다. 그는 성실했고 실력도 뛰어났다. 하지만 단 하나의 약점이 있었다. 누군가의 지적을 절대 받아들이지 못했다. 회의가 열리면 그는 언제나 큰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이 일을 30년을 해왔어. 자네들이 뭘 안다고 그래. 젊은 과장이 데이터를 들고 와 이 방향은 조금 위험합니다라 하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다. 내가 틀렸다는 말인가? 그렇게 그는 점점 고립되었다. 능력은 있었지만 배움의 문을 스스로 닫은 사람이었다. 그를 보며 나는 오래전에 내 모습을 떠올렸다. 1950년대 중반 우리가 처음 라디오 사업을 시작했을 때였다. 하청업체의 한 사장이 내게 조심스레 말했다. 이 회장, 이 라디오는 소리가 크지만 음질이 탁합니다.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이건 최신 기술로 만든 제품입니다. 쉽게 판단하지 마시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 그가 틀렸을까? 며칠 뒤 나는 기술팀을 불러 테스트를 진행했다. 결과는 충격이었다. 그 사장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다. 음질은 불안정했고 부품 연결에도 문제가 있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비판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살리는 신호라는 것을. 그 후부터 나는 누군가의 지적을 들으면 먼저 메모부터 했다. 이 말이 맞을까? 보다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했다. 그 변화 하나가 회사를 바꿨다. 작은 오류를 일찍 발견했고 위기 앞에서도 유연해졌다. 며칠 후 나는 그 전무를 불렀다. 자네, 요즘 젊은 과장들과 갈등이 많다고 들었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회장님, 제가 이 일을 자네들 나이 2배는 더 해봤습니다. 경험이 있는 내가 맞지 않겠습니까? 나는 조용히 말했다. 경험은 자랑이 아니라 도구일세.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그 경험이 변화를 막고 있다면 그것은 자산이 아니라 짐이야. 그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도 한때 라디오 사업을 하면서 지적을 무시했지. 그 결과 수백만 원의 손해를 봤네. 그때 알았네. 실패는 두렵지 않지만 배우지 못하는 건 치명적이라는 걸.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며칠 뒤 그 전무는 젊은 과장을 찾아가 말했다. 지난번 말 다시 이야기해보게. 자네 생각을 듣고 싶네. 그날 이후 그 부서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젊은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기 시작했고 그 전무는 그들의 말을 경청했다. 그는 메모장을 들고 다니며 아이디어를 적었다. 좋은 의견이네. 내가 몰랐던 부분이야. 그 한 문장은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가 회사를 떠나던 날 그 젊은 과장이 울며 말했다. 전무님께 배운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그 전무는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다. 나도 그대 덕분에 다시 배우는 법을 알았네. 나는 그 장면을 잊지 못한다. 배움이 멈추는 순간 인생도 멈춘다. 지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성장을 스스로 막는 사람이다. 처음엔 자신감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두려움의 다른 얼굴이다. 틀릴까봐 라는 두려움이 배우지 않음이라는 더 큰 실패를 만든다. 나는 모든 임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비판을 싫어하는 회사는 반드시 정체된다. 하지만 비판을 존중하는 회사는
반드시 성장한다. 지적을 피하지 말라. 그 말 속에는 아직 보지 못한 해답이 숨어 있다. 비판은 적의 칼이 아니라 진보의 나침반이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은가? 누군가의 지적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나를 무시한다고 느낀 적. 그렇다면 그 순간이 바로 성장의 문 앞이다.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다. 열려있는 사람은 언젠가 리더가 되고 닫힌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된다. 나는 오랜 세월 경영을 하며 이 진리를 배웠다. 틀리는 것은 부끄럽지 않다.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그 후 삼성은 무수한 위기와 변화 속에서도 살아남았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나 역시 늘 내 옆에 두는 문장이 있다. 비판은 나를 지키는 울타리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거울이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자. 습관 7. 자기 생각만 옳다고 믿는 사람. 그들은 고집을 신념이라 부르고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킨다. 다음 장에서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고집을 버리고 배우는 리더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를 이야기하겠다. 진짜 어른은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세상을 배운다. 1970년대 중반, 나는 삼성의 미래를 걸고 반도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 시절 한국에서 반도체라는 단어조차 낯설었다.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다. 이 회장, 그건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나 하는 일이지. 우리나라 기술력으로는 무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강하게 반대하던 사람이 있었다. 삼성의 재무담당 임원, 누구보다 똑똑하고 충성스러운 인물이었지만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 그는 자기 생각만 옳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회의실에서 나는 말했다. 이제는 돈이 아니라 기술이 미래를 움직이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기술도 좋지만 기업은 결국 돈으로 돌아갑니다. 지금처럼 안정된 사업을 지키는 게 우선 아닙니까?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자네 말이 틀린 건 아니네. 하지만 돈은 눈앞의 결과고 기술은 미래를 여는 열쇠야. 그는 여전히 고집스러웠다. 확실한 숫자 없이 위험한 도박은 할 수 없습니다. 그의 눈빛엔 확신이 있었지만 나는 알았다. 확신은 때로 성장의 적이 된다. 그를 보며 나는 오래전의 내 모습을 떠올렸다. 1950년대 후반, 일본의 한 회사가 기술 제휴를 제안했을 때였다. 그때의 나는 자만에 차 있었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해도 충분하다. 나는 그 제안을 거절했다. 몇 년 후 그 회사는 세계 시장을 선도하게 되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고집은 경험의 산물일 수 있지만 변화에 닫힌 경험은 쇠사슬이 된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있고 나의 방식이 영원할 수는 없다. 그때부터 나는 젊은 직원들과 해외의 혁신가들에게서 배우기 시작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곳의 젊은 연구원들은 내 나이의 절반도 되지 않았지만 자유롭게 토론하며 세상을 바꿀 기술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 속엔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있었다. 나는 그 비행기 안에서 결심했다. 이제는 배워야 한다. 나보다 젊은 세대에게서 그리고 세계로부터. 한국으로 돌아온 나는 곧장 회사를 움직였다. 삼성은 반도체를 시작한다. 늦었더라도 지금 해야 한다. 임원회의는 술렁였다.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위험합니다, 회장님. 성공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하지만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성공이 확실하다면 그건 이미 도전이 아닙니다. 몇 년이 지나 세계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다. 기술이 돈을 이기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그 재무임원을 불러 새로 완성된 생산 라인을 함께 돌았다. 그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회장님, 제가 틀렸습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회를 놓칠 뻔했군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틀리는 건 괜찮네.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지. 그날 이후 그는 완전히 달라졌다. 젊은 직원의 의견을 먼저 묻고 회의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자네 생각은 어떤가? 나는 아직 배우는 중이야. 사람들은 그를 경험 많은 혁신가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이 회장, 이제야 알겠소. 내 경험은 벽이 아니라 다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잊을 수 없다. 고집은 처음엔 나를 세워주지만 결국 나를 가둔다.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믿는 사람은 늘 같은 길만 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새로운 문을 연다. 세상은 확실함을 믿는 사람보다 배우려는 사람의 편에 선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지 않은가? 나는 이 방식으로 평생 살아왔으니 바꿀 필요는 없어. 그 순간이 바로 성장의 끝이다. 배우지 않는 경험은 무게가 아니라 족쇄다. 진짜 어른은 틀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틀렸을 때 배우는 사람이다. 나는 늘 내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오늘도 틀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때 사람은 다시 젊어진다. 경험이 굳어질수록 배우는 습관이 근육이 되어야 한다. 그 근육이 바로 혁신이고 그 혁신이 기업의 생명이다. 나는 그 재무임원이 마지막으로 남긴 한 문장을 아직도 기억한다. 회장님, 제가 가진 확신은 방패였지만 이제는 그 방패를 내려놓고 세상을 배우는 칼을 들겠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후배들에게 늘 말했다. 배움이 끝나는 순간 인생도 멈춘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믿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만든 울타리 안에 갇힌다. 하지만 새로운 생각을 듣고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언제나 더 넓은 세상을 본다. 진짜 어른은 자신의 확신을 의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자. 습관 8. 항상 남을 탓하는 사람. 그들은 언제나 이유를 밖에서 찾고 결국 배움의 기회를 스스로 놓친다. 다음 장에서는 책임의 힘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과 회사를 바꾸는지를 이야기하겠다. 남을 탓하는 순간 세상은 멀어진다. 하지만 책임을 인정하는 순간 세상은 다시 당신 곁으로 온다. 1970년대 후반 삼성은 세계 시장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수출 중심의 구조로 전환하면서 매분기마다 실적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부서의 매출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 보고 회의에서 그 부서장은 내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회장님, 이번 분기 매출이 부진한 건 경기 탓입니다. 환율이 너무 불안정했고 정부 규제도 심했습니다. 그의 말은 그럴듯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매번 똑같은 이유를 말한다는 것이었다. 실패의 원인은 언제나 밖에 있었고 그는 단 한 번도 자기 이름을 꺼내지 않았다. 그를 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언제쯤 이 사람이 스스로를 돌아볼까? 그 장면은 나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1940년대 초 대구에서 삼성 상해를 운영하던 시절이었다. 그날 대규모 거래가 틀어졌다. 운송 중 사고가 나 물품이 파손되었고 고객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처음엔 나도 화가 났다. 이건 운송업체 잘못이야 우리 책임이 아니지. 그렇게 외치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불편했다. 정말 내 책임은 전혀 없을까? 다음날 새벽 나는 직접 운송업체를 찾아갔다.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니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운송 중 손상 책임은 판매자 부담으로 한다. 그 문구를 본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문제는 운송업체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나의 실수였다. 그때 나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남을 탓하는 순간 배움은 멈춘다. 그 이후 나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인가? 그 질문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꿨다. 실패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같은 실수는 반복되지 않았다.
책임을 인정하자 오히려 마음이 자유로워졌다. 남 탓을 멈추면 변화의 권한이 내게 돌아온다. 다시 그 부서장 이야기로 돌아가자. 그는 여전히 경기 탓, 환율 탓, 직원 탓을 했다. 결국 팀의 분위기는 무너졌고 실적은 더 떨어졌다. 그래서 나는 그를 내 방으로 불렀다. 자네, 왜 자꾸 남만 탓하나? 그는 당황한 얼굴로 말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상황을 설명드린 것뿐입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설명과 변명은 종이 한 장 차이야. 설명은 해결책으로 이어지지만 변명은 핑계로 끝나네. 자네는 지금 스스로에게서 배움을 끊고 있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후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회장님, 저는 단 한 번도 제 책임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달라졌다. 회의에서 이번 실수는 제 관리의 부족이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은 건 제 판단이 미숙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책임을 먼저 인정했다. 놀랍게도 그가 바뀌자 팀의 분위기도 변했다. 직원들은 그를 믿기 시작했고 실적은 눈에 띄게 회복되었다. 몇 달 뒤 그는 나를 찾아와 말했다. 회장님, 남 탓을 멈추고 나서야 비로소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보였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지. 남을 탓하는 사람은 늘 세상을 원망하지만 책임을 지는 사람은 세상을 움직이네. 그의 말은 나에게도 다시 한번 울림을 주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그러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같은 잘못이 인생의 습관이 된다. 남을 탓하는 마음은 눈을 가리고 책임을 지는 마음은 세상을 밝힌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은가? 왜 나만 안 풀릴까? 왜 사람들은 나를 몰라줄까? 그럴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정말 내 몫을 다했는가? 남을 탓하는 사람은 인생의 운전대를 남에게 맡긴다. 그들은 늘 환경을 원망하고 세상의 탓을 한다. 하지만 책임을 인정하는 순간 그 운전대는 다시 내 손으로 돌아온다.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진다. 나는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물었다. 이번에는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 질문이 내 인생의 엔진이 되었다. 책임을 인정하는 용기는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 그 용기가 회사를 살리고 한 시대를 이끌어간다. 남을 탓하는 사람은 세상을 잃고 책임을 지는 사람은 세상을 얻는다. 진짜 어른은 핑계를 만드는 대신 해결책을 만든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자. 습관구 자신의 미숙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들은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성장하지 못한 채 권위의 껍질 속에 갇혀 산다. 다음 장에서는 나 자신이 그 미숙함을 깨달은 순간 어떻게 다시 배우는 사람이 되었는지 이야기하겠다. 어른의 끝은 배움의 끝이다. 하지만 미숙함을 인정하는 순간 인생은 다시 시작된다. 1980년대 초 나는 이미 이른을 넘긴 나이였다. 언론은 나를 한국 경제의 상징, 재벌의 제왕이라 불렀고 삼성은 국내를 넘어 세계로 향하고 있었다. 모두가 나를 성공의 모델로 보았지만 어느 날 한 젊은 임원의 한마디가 그 화려한 껍질을 깨뜨렸다. 회장님, 요즘 현장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회장님께 의견을 내는 걸 주저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내가 그렇게 무섭단 말인가? 하지만 며칠 뒤 우연히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직원들의 회의를 바라보던 순간 나는 그 말을 이해했다. 아무도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 윗사람의 눈치를 보며 고개만 끄덕이는 그들의 모습 속에 나는 내 과거의 그림자를 보았다.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바로 나였다. 나는 그날 밤 서재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노트 한 권이 있었다. 삼성 상해를 처음 세우던 시절에 썼던 일기장. 그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아직 배움의 길 위에 있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그때의 나는 가난했지만 겸손했고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의 나는 어땠는가? 칭찬과 성공의 소리에 둘러싸인 채 배움을 멈춘 채로 권위에 갇혀 있었다. 그 깨달음이 내 마음을 깊이 찔렀다. 다음 날 나는 전 임직원에게 지시를 내렸다. 회장 이병철의 잘못을 솔직히 적어 나에게 직접 보고하라. 처음엔 아무도 쓰지 않았다. 당연했다. 누가 감히 회장의 잘못을 지적하겠는가. 그러나 며칠 후 한 젊은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메모 한 장을 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회장님은 너무 완벽을 원하십니다. 그 때문에 현장은 늘 긴장 속에 있습니다. 그 한 줄이 내 마음을 무너뜨렸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완벽을 성공의 표준으로 믿었지만 그 완벽이 사람들의 숨을 막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다. 권위는 지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경청으로 쌓인다. 나는 매주 직접 현장을 돌며 직원들과 식사했다. 회의 때는 가장 말이 적은 사람에게 의견을 물었다. 자네 생각은 어떤가?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들이 나를 회장님으로서가 아니라 같이 배우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 후 나는 매년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나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가? 그 질문은 내 평생의 습관이 되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지혜는 나이를 먹으며 쌓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숙함을 인정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성공이 나를 높였지만 반성만이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을. 내가 배움을 멈췄을 때 조직도 멈췄다. 내가 다시 배우기 시작했을 때 삼성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후 나는 종종 젊은 임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배움을 멈추는 순간 진짜 은퇴하는 거야.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물었다. 이병철, 지금의 너는 그때보다 더 배우는 사람인가? 그 질문은 내 인생을 붙잡는 밧줄이 되었다. 성공보다 중요한 건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었다. 나는 언제나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아직 배우는 중이다. 그 문장은 내 무덤비에 새기고 싶은 말이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지 않은가? 나는 이제 충분히 안다. 그 순간이 바로 성장의 끝이다. 배움은 끝나지 않는다. 스스로의 미숙함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돌아보면 평생을 함께한 사람들 중에 진짜로 변한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한 순간부터 달라졌다. 화내던 사람은 책임을 배우고, 말만 하던 사람은 행동을 배우고, 남을 탓하던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 변화는 모두 한 문장에서 출발했다. 나는 아직 미숙하다.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나는 그 사실을 확신했다. 나이를 먹는 것은 자연이 주는 일이고 성숙해지는 것은 스스로 택하는 일이다. 나이는 저절로 쌓이지만 성장은 선택해야 쌓인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배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다. 당신은 지금 배우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젊다. 성장의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배우려는 마음의 온도로 결정된다. 나는 아직 배우는 중이다. 그 말이 내 인생의 마지막 문장이었다.